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훈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STI 수석연구원 김진실입니다. 네. 2주 만에 또 김진실 연구위원님께서 여론 동향을 살펴주러 오셨는데요. 이번 주에 정당 지지율 상당히 궁금해요. 지금 국힘 쪽에서도 어쨌든 좀 원하지 않았던 인물이 또 이제 되셨는데 정당 지지율이 이번 주 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이것부터 먼저 좀 살펴주실까요? 네. 제가 한 2주, 그러니까 2번 동안 갤럽 조사가 계속 쉬어서 그동안 MBS 조사와 리얼미터 조사만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갤럽 조사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3주차 한국갤럽 자체조사 결과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4%, 그리고 국민의힘이 25%,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그리고 기타와 무당층을 합쳐서 24%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때 그 전당대회 직전일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이런 시기에 지지율이 좀 결집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지표조사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조사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조사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19%였고요.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4%로 나타났고 진보당이 2%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이제 그 전까지 이제 44% 정도에서 유지하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40%로 떨어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8%, 국민의힘 35.5%,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1.2%, 기타 정당이 2.7%, 무당층이 7.9%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색 표가 막대가 지난주이기 때문에 지난주 대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승하고 국민의힘이 약간 하락하면서 이 격차가 지난주가 이제 3.2%까지 3.2%포인트까지 좁혀졌었거든요. 이게 10.3%포인트까지 벌어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가 좀 너무했어. 지난주가 3점 몇 %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건 정말 용납하기 힘든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국민의힘 35.5%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고 직무수행 평가 결과는 또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지 좀 살펴주실까요? 네, 직무수행 평가는 6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6%였고요.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3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긍정평가가 3%포인트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5%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는 8월 3주차에 긍정평가가 51.4% 그리고 부정평가가 44.9%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도 이제 흐름이 보이실 텐데 긍정평가가 63.3%에서 한 2주 동안 10% 넘게 떨어지는 그런 기간을 보이다가 긍정평가, 부정평가 모두 횡보세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여론의 변화가 있으면 ARS에서 먼저 민감하게 혹은 약간은 과장될 수 있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먼저 떨어지는 결과가 보이더니 지금 이제 이렇게 정체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락세가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화면접 조사인 갤럽에서는 아직까지 하향세를 보이긴 하는데 이 하락세가 앞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좀 더 빨리 반영되고
그다음에 갤럽이 약간 좀 뒤따라서 이렇게 반영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여론에 가깝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그 사이 즈음에 실제 여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찌됐건 지금 오늘 다른 뭐 리얼미터 조사에서 한미 그 정상회담 관련한 조사도 나오긴 했는데 여기는 지금 그 관련된 건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안 돼 있고 다 네. 지난주 조사들입니다. 네네네네. 그거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2주 후에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게 이제 영향으로 본다면 이제 이게 리얼미터는 조금 22일까지 조사를 한 거고 갤럽은 이제 그 전에 조사를 한 건데 이제 21일, 2일을 경과하면서 지난 주말까지 쭉 가던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가 일단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법안, 개혁 법안들이 통과가 되는 과정에 리얼미터가 어쨌든 더 나중에 22일 날 이제 그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엔 들어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개혁 법안들이 이제 주말부터,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처리가 됐던가, 목요일인가 금요일부터 처리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게 어쨌든 제가 볼 땐 반영이 조금이라도 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전부터 그러니까 2주 후반,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으로 가면서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형성되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갤럽은 좀 더 일찍 조사를 마감했기 때문에 요거가 좀 덜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다. 시점으로 본다면. 지난주가 이제 초반까지는 이른바 이제 그 조국 이제에 대한 이제 논란이 쭉 이어지는 고 있었고 후반부로 갈수록 현안으로 좀 옮겨왔거든요. 정치에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개혁 법안이 통과되는 문제, 그러니까 방송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디어법도 있었고 노동법도 있었고 상법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 있었고 요거에 대한 그 필리버스터가 계속 준비가 되고 있었고 이 공방으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가 있었다면 또 하나는 그 일본과 미국을 떠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이 이슈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시점, 네. 주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면 리얼미터에 좀 더 반영이 좀 됐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흐름으로 본다면 이제 8.15 전후로 해서 그 전에 이제 약간 그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존재했었고 이후에 이제 개혁 법안이나 개혁적인 문제들이 주요 쟁점으로 또 떠오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외교 순방을 떠나기 전에 이슈가 잡히면서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미국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았죠. 특히 그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그 외교력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의 기대감은 꽤 있었고 약 4-5시간 동안의 불안감이 이제 야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건 아직 여론조사에 뭐 반영될 리도 없겠지만 그것이 이제 잘 넘기면서 이번 주의 흐름은 또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변곡점에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기대감은 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그 노조법 처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확고했거든요.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아마 국민의힘 결집은 이루어졌겠으나 이번 선거 과정을 국민들은 중간에는 보지 않았거든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국민의힘 당대표 그렇죠. 선거. 당대표 선거 과정 자체에 큰 관심은 없었거든요. 그 이슈가 별로 되지도 않았고 결과를 보고 나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모두가 놀랬죠. 진짜야? 이렇게 저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된 거죠. 그냥 막 까자는 건가요? 왜냐하면 느낌이? 장동혁이라는 이름을 제가 들어본 게 최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친한 게 한 명이었고 지역구 아세요? 아니요. 모르죠. 충남 보령이에요. 그것도 전 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아니었는데 급격히 떠올랐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원래 친한 게 있다가 그 한동훈 나가라 요거 주장하면서 사실은 이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인공은 전환길이죠. 네, 장동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환길의 아바타가 대표가 된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장동혁이 당선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미디어가 쏟아낸 기사가 전환길의 유튜브였어요. 전환길이 유튜브를 보면서 뭐라고 했다. 뭐라고 했다. 그러니까 전환길이 곧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문수 정계현퇴 해라 이런 주장했거든요. 그거 다시 또 다 미디어에 기사화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주인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에 대한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은 야당복도 있다. 그렇죠. 사실 야당복이 뭐, 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보수 정당이 그 지금까지 살아남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생명력의 근원은 쇄신에 있었거든요. 욕을 엄청나게 먹다가 빠박 쇄신을 해요. 갑자기 당 이름 바꾸고요. 당 이름도 바꾸고 저 사람이 저기로 들어간다고 이런 것도 보여주고 저런 걸 한다고 천막 간다고 빨간색 입는다고 경제 민주화한다고 막 이런 식이에요. 막 한 세력의 그 고인물도 쫙 잘라버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이번 내란 과정에서 지지부진하더니 전당대회에서는 오히려 윤어게인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고립될 가능성이 높죠. 국민의힘은 자멸의 길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는데 한축으로는 지금 권성동이 지금 특검에 오늘 출석을 했고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추경호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한 명은 내란에 직접 개입을 했었던 것 같다. 네. 한 명은 윤석열과 함께, 한 명은 김건희와 함께 돈을 받았던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난 시대의 대표적인 이 당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이들을 절연해버려야 되는데 이들을 잇는 사람들이 다시 당이 됐고 윤석열을 복당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이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당 예산까지 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설렜어. 왜냐하면 윤석열님 입에서 정당 예산을 먼저 꺼냈다니. 왜냐면 그런 여론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당을 존재시켜야 되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을 지금 옹호하겠다고 내란에 있었던 사람들 내치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위험해지는 거죠. 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당의 노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윤석열의 쿠데타는 옳았다까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슬금슬금 그런 사람 올라오고 전환길이 윤석열이 뭘 잘못했냐고. 그러면 장동혁이 뭐라고 해야 돼? 내가 만나볼게. 지금 2단계거든요. 윤석열이 뭘 잘못해서 내가 만나볼게. 아니 윤석열을 지가 왜 만나는데.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을 만나겠다는 약속은 지킬 거냐? 지킬 거다. 아주.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지율도 지지율인데 저는 어느 매체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경향신문 사설인데 그건 이제 정당 예산을 얘기한 건 아닌데 분당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창조적 파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적확한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한국에 보수정당이 필요 없진 않거든요. 보수정당이 없으면 안 돼요. 나라가 좀 이상해. 진보정당만 존재한다면 그들이 부당하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보수정당이 만들어지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진보와 보수라는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대표하는 정당은 필요하게 되는데, 저당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은 아닌 거죠.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의 자격은 이미 잃은 상태다. 어제 전당대회 결과로. 그러면 보수적 여론층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졌거든요. 장동혁이. 네. 김문수가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당원 투표가 8, 여론조사가 2였어요. 당원 투표로 이걸 뒤집은 거거든요. 그러면 민심하고 유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원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예를 들어 동일교. 그럼 그런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진짜 당심이 이제 주류 당원들이 그러니까 이번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당원들과 민심은 상당히 멀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들과 함께 정치를 하는 이 세력들은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향후 행보를 봐야 되겠지만 윤석열을 어떻게 할 거냐, 추경호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내란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안에 윤석열은 어쨌든 나갔으니까 그 추경호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남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처리를 못 한다면 이거 고민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내부에서 전환길류가 계속 그런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쿠데타가 그러니까 그 이제 비상계엄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게 당의 입장이 되어 간다면 그 당은 외부에서의 파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정당성이죠. 그렇죠. 위험한 거니까요. 범죄를 옹호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서 그것은 진행될 수도 있는 일까지 좀 온 게 아닌가. 그리고 상대당의 대표가 굉장히 강성입니다. 아, 그죠. 네. 여기 벼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 니네 걸리면 진짜 해산 시켜버릴 거야. 그러면 법사위원장은 누구냐? 어. 발의할 사람, 발의하지 못하니까 누구냐? 추미애다. 네. 그러면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라인. 강한 라인에 있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완충지대에 있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거기가 완충지대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법무부가 이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걸 나서서 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제 이거에 대한 걸 앞장서서 하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저는 국민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저는 15% 밑으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내란에 대한 입장과 이게 얽히면 저는 어떻게 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뭐 전혀 조심하지 않을 것 같던데 분위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9월 여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테고 지금 네. 보면 각 여론조사에서 이제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20% 내외로 나오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30% 내외로 나오는데 이게 저는 15% 밑으로 10%대의 초반에 근접하게 되면 정말 위험 신호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런 신호가 왔는데도 이 당이 바꾸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게 좀 애매한데 신념을 걔네들이 지키고 싶은 거라면 내란이 옳았다는 신념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고민해 봐야죠. 네, 그것은 존중받아야 될 신념은 아니거든요. 네. 이 사회를 파괴하겠다는 신념이 존중받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딱 추석 기간하고 특검의 이제 수사 결과가 아마 그쯤 발표가 될 텐데 그렇고 이제 그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까지 이제 얽혀서 올해 연말 전국이 어떻게 갈지는 뭐 내다보기 좀 힘든 단계로 가고 있지 않나. 그게 이번 전당대회였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돼서 우리 한동훈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잘 쇄신해 보자. 이랬으면 몰라요. 이거는 모르는 일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가라. 처음에 한동훈 나가라. 전환기는 이제 김문수 너도 나가라. 뭐 안철수도 나가라. 그러면 내란 옹호 세력만 남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고민이 필요한. 아니 근데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 내란을 옹호하지 않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은 어찌됐건 이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서 좀 실망을 많이 하셨겠죠? 네, 그분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 동안의 여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동혁이라는 사람 저는 뭐 정치를 워낙에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엊그저께 나무위키를 쭉 봤는데 네. 그분이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 지명될 때 그러니까 그때는 한동훈과 김건희가 그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시기 맞죠? 네네. 그러면 이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사무총장으로 지명될 때가 무슨 뭐 이례적이라고 막 이런
서술이 있던데 그러면 김건희를 통해서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추천돼가지고 거기에 꽂혔다라는 얘기가 그때 당시 있었습니까? 지금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한동훈이 자기 오른팔을 그 사무총장에 심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죠. 어떤 진실은 모르는데 아무튼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한동훈이 자기 사람을 꽂은 거라 그러면 후자라면 저는 이 사람이 되게 뭐랄까 나무 위키만 보면 굉장히 변신을 완전 슉슉슉 하는 사람이네.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친한계에서 거기로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과정이. 만약에 전자라면 김건희한테 꽂힌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방금 전에 공고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갈 거거든요. 근데 후자라 그러면 자기 그 처세를 막 입장에 따라 확 바꾸는 사람이라 그러면 일단 나는 당대표가 됐거든. 내년에 공천권 나한테 있거든. 그럼 그때부터 연말부터 이렇게 해갖고 막 빨간색을 다시 파란색으로 바꾸고 당명도 막 바꾸고 막 이렇게 해도 되겠는 사람인데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사람 모르는 얘기인가?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아, 생각이. 힘들죠. 왜냐면 진짜 처음으로 입력하셨는데 제 내가 또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려고 아니. 아유. 확고한 지지 기반이 어. 그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그리고 그걸 그 힘으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음날 이제 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봐도 그렇고 뭐 윤석열 면회에 대한 거, 그다음 오늘 이제 더 세게 이제 뭐 결단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가라는 그런 말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리를 시키겠다는 거고 좀 더 이제 그 색깔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라서 과연 그 방향으로 변신을 할까 반대 방향으로 변신을 들어봐봐요. 할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 들어봐봐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이나 추경호 이런 사람들이 9월 달쯤에 날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자기 입장을 싹 바꾸는 거야. 그걸 타서 지금은 물론 당연히 당선될 직후니까 막 하죠. 근데 막 특검 발표하면 나가고 그래. 그때 구국의 결단, 보수의 결단이다. 바꾸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한국의 주요 정당들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미디어 여론이거든요. 유튜브로 대표되는 미디어 여론이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를 거스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뚫고 당선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등에 업고 당선이 된 거라 이들을 버리고 다른 정치를 한다는 건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자신의 기반이었는데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 당의 대다수가 지금의 당의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들을 등지고 이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따라올 거냐. 아니 한동훈도 못한 일을 지가 뭔데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세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한동훈도 못한 일이에요. 한동훈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건 아닌데 장동혁보다는 인지도도 있고 아, 뭐 그렇지. 팬도 그렇잖아요. 많고 막 이랬던 그랬던 사람도 있는데, 이 방향을 틀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 드러난 건 이제 안철수가 얼마나 무능하냐. 어제 그 발표됐거든요. 본경선 결과 꼴등이었다. 아니 근데 그거 자체도 뭐 안철수의 무능함도 있겠지만 그거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윤호개인 쪽에 아주 극명하게 그런 것도 몰려있냐는 있죠. 딱 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 이 방향을 바꾸긴 힘들 것 같고 만약에 그 당이 바꿀 생각이 있었다면 일찌감치 한동훈 중심으로 결집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이미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을 살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보지 않았던 걸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쿠데타가 일어나는 걸 본 적은 없고요. 저 정당이 저 정도까지 어떤 매가리 없이 그러니까 아무런 방향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본 적이 거의 없고 어떤 당내 세력이라는 게 이렇게 쫙 기우는 것을 본 적도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좀 내다보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보건력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복원력을 상실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진짜 극우적 성향으로 달려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걸 했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저는 뒤집기 힘들 거라고 봐요. 네. 저도 여기 조심스럽게. 여기. 저의 말도 안 되는 의견에 이런 반박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또 굳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쇄신 어쩌고 하면서 괜히 바꾼 척 하면서 또 막 하는 꼬라지를 보고 싶지도 않네요. 그냥 자멸하기를. 여기 쭉 보니까, 이 사람 완전, 일로 갔다 확 저로 갔다 확 저로 갔다 그러네. 막 이래가지고. 그냥 했던 그 정린이? 정린이.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2주 후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도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오실 텐데, 그때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저도 하나 덧붙이고 싶었는데, 저도 진짜 이번에 어제 결과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은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처음 놀랐던 거는 처음 그 1차 경선 결과 나왔을 때, 그러니까 결선 가기 전에 그것도 놀라긴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깜짝 놀랐었고,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여기 와서 했던 얘기 중에, 우리가 이제 바로 지난 선거잖아요. 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하던 선거 그때 네네네. 우리가 이제 그 8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4명에서 그 다음 이제 결선 갈까 안 갈까 네네. 이 얘기할 때, 그래서 김문수와 2등이 누가 될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한동훈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조사에서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찬탄파가 이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불과 이제 얼마 안 지났는데, 그렇게 많이 안 지났는데, 사실 그 사이에 그 당심이 엄청 바뀐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론조사 그 비율이 그때는 50대 50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20대 80 이렇게 이제 바뀐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민심이 엄청 바뀌었다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찬탄파라고 할 수 있어요. 한동훈을 위주로 한 찬탄파가 되게 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세력이 완전 죽은 거고, 또 이제 그쪽은 이제 화력이 엄청난 화력을 갖게 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사람 누구였지 하고 찾아봐야 되는 그런 인물이 갑자기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당이 된 게 좀 진짜 제1야당이라고 하는 지금 이 보수정당의 변화와 이 현상들이 굉장히 놀라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덧붙이면 약간 한국적이에요. 뭐야?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그러니까 한국은 뭐든지 빠르니까. 한국은 빨라요 다. 좀 찍고 나왔어. 전환길이 좀 찍고.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가 왜 한국에 성공한 한국적이어서 그래요. 한국은 퀀텀 점프를 좋아해. 이렇게 산업화. 박정희가 이제 몇 년 만에 경공업 국가에서 중공업 국가로 바꿔버리잖아요. 퍽 올라가고 민주화 팍 다른 나라 한 100년 200년 걸리는 거 우리 한 10년이면 할 수 있는데 이러고 이제 딱 하고 이제 그 최근 한 10몇 년 동안 진행됐던 유럽의 그 극우화 보수 정당의 극우화 이런 거가 우리 한 방에 할 수 있어, 우리 2달이면 가능해, 이런 거 보여준 거 아닌가. 굉장히 한국적이다. 네. 근데 그렇게 놀라고 그러죠.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네. 근데 거기다 한국적이다 붙이니까 좀 한국적. K극우 이런 거. K극우. 빨리 극우. 센 느낌 팍 드네요. K극우. 이게 빨리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네. 이것도 이제 정리하는 것도 이제 K스럽게 빨리 그렇죠. 좀 정리를 해줬으면. 우리는 단칼에 잘 넣을 수도 있다. 이런 걸 네. 보여줘야 된다. 근데 강경훈 기자가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물만 마시고 계시네. 저는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아하. 역시 훌륭한 기자. 매 훌륭함을 한 번씩 아무런 보여주시는. 그 감정적인 동요도 없었고 결과 보고도 그렇구나. 이걸 너무 웃기네.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장동혁에 대해서는 평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네. PD님이 막 너무 싫다고. 장동혁이 제가 가까이서 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그 걱정하게 생겼던데. 최상병 그 사건 그 통화했던 인물들 있잖아요. 네. 단톡방.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 그 한번 기자회견 내려준 적이 있어요. 그때 아, 골프 산부였다 그거예요. 그렇지 거기 어. 사람들 어. 김규현 변호사 빼고 이제 나머지 어. 해가지고 제가 그때 간담회 갔었는데 음. 가가지고 저 마지막에 거의 한 20분 정도 저만 질문했었거든요. 아, 진짜? 근데 장모님 거기서도 또 훌륭했네. 아니 근데 앞에는 하다가 이제 뒤에는 안 시켜줘가지고 어. 몇 명 있어요. 그 경호처 누구 이렇게 나온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끊으려고 계속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계속 막 어. 눈치 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그때도 역시 우리 강경훈 기자 나왔네요. 아무튼. 그때는 뭐 열정적이었죠. 뭘 뭐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열정이 다 식은 국힘에게는 너무 관심조차 주지 않는 이런 강경훈 기자가 되었습니다. 아, 너무 웃기네요. 네, 아무튼 뭐 다다음 주 2주 후에 국힘 지지율 한번 또 기대를 해보고요. 기대한다니까 좀 웃기네. 네, 관심 있게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그 이슈,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여론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아, 네. 이번 주에는 한일 관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이걸 준비하게 된 배경이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갔다가 이제 미국 가서 일정이 이제 종료가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평가를 좀 다뤄보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아직 이거 평가를 이제 여론에서 다루기에는 이른 시점이고 근데 이제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는 되게 여러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비판하는 평가들도 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왜 이러한 방향의 대외 외교를 했을까? 그리고 또 이제 어젠가요? 또 이제 안미경중 뭐 이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이제 안미경중 이제는 그렇게 가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외교 방향들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뭐 평가를 한번 이제 좀 있으면 다음번에는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거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국민 여론은 어떤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 한일 관계 한번 보고 다음번에는 제가 그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인식 이런 것과 함께 뭐 만약에 그때까지 어느 정도 평가가 좀 반영이 되면 함께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다. 한일 관계에 대한 국민 여론. 네. 네, 그래서 9페이지에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KBS가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실시했던 여론조사입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그 8월 11일부터 나흘간 8월인가 7월인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록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흘간 이제 조사를 했던 1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였고요. 일본에 대한 인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항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서 호감이 간다 응답과 대체로 호감이 간다 이 응답을 합쳐서 52%였고요.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뭐 대체로 가지 않는다,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 합쳐서 45%였습니다. 뭐 이 정도 응답이면 이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뭐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저 이제 나머지 질문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 반성이 충분한가 이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80%였습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죄와 반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 80%를 대상으로 해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침략 역사를 지속적으로 왜곡을 해서 이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위안부 및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미해결 26%, 독도 영유권 주장 18%, 정치인들이 신사 참배하고 혐한 발언하는 거 11%, 이 정도 이런 등의 응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14페이지 먼저 한번 볼까요? 14페이지 보시면 한일 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과거사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응답이
35%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어떤 선택지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경제협력 강화에 24%, 북핵 대응 및 안보협력 강화가 16%, 정상 간 신뢰 구축이 14%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향적으로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뒤에 나왔던 다른 것들보다 원래 이제 가장 더 우선하게 다뤄지던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인식되던 것이었죠. 전통적으로는. 근데 그 외의 것들에 대한 선택도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론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 질문이 바로 그것과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경제안보 협력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투트랙 접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동의한다는 응답이 81%로 매우 높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사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평가해왔던 기존의 외교 이제 그러니까 이런 한일 관계에 대한 국민 인식에서의 변화가 좀 느껴지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신기하다. 그러면 어쨌든 과거사 문제 정도,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는 과제이나 그러니까 약간 뭐 미래지향적 혹은 협력지향적 여론은 상당히 올라온 상태고 네. 그 과제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 경제협력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에서의 협력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약간 거리가 있었거든요. 네. 일본하고 뭘 하겠다? 안보라는 건 사실 군사 문제랑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꺼려하는 여론도 꽤 높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네요. 저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은 것도 충격적이에요. 저는 이럴 줄 몰랐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것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90년대에 호감도 문항을 봤거든요. 그때 이제 비호감도 굉장히 전 연령대에서 매우 높았었거든요. 비호감도가. 네네.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상당한 시일이 지나긴 했지만 호감이 더 높다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그 현재의 어떤 국민 여론의 어떤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젊은 층들의 이런 인식 변화 이런 게 또 영향을 많이 미쳤을까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세대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지금 이제 어쨌든 호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나타났다는 건 대체로 호감이 간다 외우고 그러니까 50%를 넘었다는 건 젊은 세대를 국한할 수는 없죠. 적어도 지금 중년 세대들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봐야 이제 이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건 변화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이제 변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인데 지금 일본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의 여론이 이렇다 보니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죠. 적어도 뭐 전향적인 뭐 이런 게 꼭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겠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자극하지만 안 있겠네요. 된다면. 그렇죠. 반일 감정이 네. 막 엄청 높으면 또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과 못한다 이런 얘기 굳이 하지 않고 그렇죠. 딱 전 정권과의 합의한 수준에서 딱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게요. 놀라운데? 그러면 군사협력 강화나 이런 것들은 원래 진짜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5페이지 지금 아직 15페이지에 보시면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67%,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0%로 나타나고 반대가 돼야 되는데 네, 이거 원래 반대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한일 관계 문제에서 두 가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전에는 하나는 과거사 문제였고 하나는 일본 군과의 협력. 일본 군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 군사적 협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그걸 추진했던 게 두 정부였거든요. 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였는데 이 둘 다 난리가 났었어요.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이것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나가지고 대통령이 독도가 가지고 퍼포먼스하고 뭐 이런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이 최근 들면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올라온 걸 본다면 이것은 세계 정세의 변화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거 군사협력 딱 보면서 KBS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여기는 KBS 조사한 거죠? 그 KBS가 요즘 광복 80주년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그거 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거 되게 많아요. 아, 정말? IMF 때 뭐 했던 그 기재부 그리고 뭐 옛날에 산업화 이끌었던 포스코 담당했던 뭐 기술관 담당 호호 할아버지 막 이런 사람 찾아가가지고 우리의 그 산업화가 왜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KBS가 이 기획을 준비할 때는 윤석열 정권이 지금 진행 중이었어야 되거든요. 80주년.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삑사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그 사람들이 그 취재를 시작했던 작년 한 10월쯤에는 2025년 8월 15일에 80주년에는 대통령은 윤석열이거든요. 사장이 박진. 그 쭉 준비해왔던 그 연장선에서 놓고 전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좋다. 좋다 손 들어보세요. 네, 좋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저기서 일본이란 나라를 싫어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바뀐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일본이란 나라를 싫어했어요, 그냥. 난 싫어. 그러니까 일본에 관광을 가면서도 단일주의자. 일본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싫은데? 뭐 이런. 일본이라고 하면은 너무 많은 게 있는데 일본 국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일본의 어떤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라는 이미지가 그렇죠. 비호감이 되게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광 가면서도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아니 나는 솔직히 그것도 좀 그런. 내가 기자도 아닌가 이런 말하면 80주년 기념으로 KBS에서 여론조사를 해. 일본에 대해서 물어. 근데 그거를 난 일본 라멘이 좋지. 이러면서 호감이라고 누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 이런 시기에 맞춰서 성인이라면 적어도 그러지 않나? 저만 그래요? 왜냐면 저걸 보면 저만 되겠네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론이라는 게 오늘 뻘 다 많이. 추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리고 이게 군사 협력이라는 표현들을 해서 좀 약간 그랬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군사 동맹이라는 표현, 군사 협력은 원래도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강화를 한다고 했을 때 강화한다는 게 뭐냐? 지금 한미 훈련에 일본이 좀 더 비중 있게 참여한다든지. 뭐 이런 게 전제가 돼야지 사람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너무 개념 추상 범위가 높다.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건 너무 그러네. 내가 이걸 이 질문을 딱 보고 되게 가치 중립적이다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건 독도 앞바다에 자위대함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지금. 딴 사람들은 안 그러나.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그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우려들이 포함돼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냥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군사협력하면 좋지, 약간 이런데 좀 약간 무지성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다. 아니 정확하게 만약에 우리 동해 앞바다에서 일본 자위대와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으면 바로 이건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지. 자위대와 함께 대만 상륙 작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동해 앞바다에서 한다 이랬으면 바로 막 80%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뭐 그렇지 않다고요? 네. 저는 이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런 시각까지도 바뀌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자위대가 들어와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저는 2000년대에 이게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2000년대 이전, 그러니까 2020년대 이전에는 남북의 협력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됐었어요. 그러니까 반일을 매개로 남북의 동질성 혹은 남북의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독도 망언하면 남쪽에서 성명되고 북쪽에서 성명되고 막 사람들 서로 막 북한 성명 봤냐? 와 시원하지 않냐? 이랬는데 지금은 과연 그럴 거냐? 독도 망언이 있는데 남북이 성명을 냈는데 북 성명 가지고 이런 거는 예전의 그 감정은 아닐 것 같다.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독도 앞바다에 자위대함이 들어온다는 그 이슈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북한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여론이 생각보다는 높아진 상태일 것 같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버린 상태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잖아요. 윤석열 3년 동안 실제로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던 거니까, 분위기를 본다면. 근데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파탄난 이 3년의 과정에서 실질적 위협으로 느끼는 거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2020년 6.15 시대가 윤석열 정부로 들면서 거의 이제 파탄이 돼버린 거거든요. 북한에서 빠이빠이, 우린 다른 나라, 이걸 선언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20년의 종언 같은 거였으니까. 그러면 윤석열 3년 동안 사람들이 느끼는 건 위협이죠. 그러면 북은 친하게 지내고 평화를 어떻게 해보자 하다가 빠이빠이 하고 그러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우리는 끌어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게 좀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거와 세계 정세를 봤을 때 블록화되고 있고, 그러면 강요받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북중러와 한미일이라는 이 프레임에 굉장히 강하게 강요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생각에 많이 닿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는 편이에요. 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9번 페이지 일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KBS가 아니고 여론이 실제로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저는 뭐 여론조사를 받아들이느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45대 45 정도면 여론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고. 그리고 15페이지에 그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 65, 필요하다 45 정도면 여론이 이렇게 바뀌었고 인정하겠는데, KBS 왜 이런 걸 갖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저도 사실은 이 소재를 이제 사내에서 이제 다른 분이 제안을 주셔가지고 봤는데, 처음엔 저도 이렇게 쭉 제목만 보고는 치워버렸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이스. 잘하셨습니다.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좀 과도한 인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못 믿겠어요. 설문조사, 여론조사 결과들을 쭉 보고는 내가 여론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의 생각과 같은 건 아닙니다. 이 다수 여론과 저의 생각은 전혀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조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긴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도 공부를 해서 들고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현상을 좀 더 장기적으로, 호감도 그럼 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변해왔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16페이지에서 보시면 이게 바로 호감도를 그러니까 바뀌었잖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조사는 KBS가 아니야.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매년 이렇게 해온 동아시아 인식조사입니다. 이 조사가 이제 25년 조사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실시를 했고, 한국리서치에서 1,500명 대상으로 웹조사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 선이 좋지 않은 인상, 그러니까 비호감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란색 선이 호감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호감도가 낮아지고 호감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있다가 2024년을 지나면서 2025년에 완전히 역전하는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근데 2024년하고도 지금 차이가 확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1년 만에 이룰 수 있냐? 너무 신기하네. 저도 이 조사를 아주 모든 조사 결과를 다 쳐다본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조사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나타난 거에는 그런 영향도 있을 수는 있으나, 이제 전반적인 그 외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맥락은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페이지에서는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신 분들한테 왜 좋은 인상을 갖게 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 조금 연한 파란색이, 그 하늘색이 2024년 조사 결과고, 좀 더 진한 파란색이 올해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연한 파란색이든 이제 진한 파란색이든 보면 제일 높은 결과들은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 때문에, 그다음에 같은 자유주의 국가, 생활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라던가, 일본의 매력적인 신문화와 쇼핑 때문에 등등의 이런 이유들이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되는 현상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본을 방문한 경험이 있냐라는 질문에 방문 경험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방문 경험이 매우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 코로나 시절 끝나고 그다음에 뭐 환율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N약세. 어디를 갈 것인가 했을 때 엄청난 일본을 액약세였죠. 대거 나가게 된 시기가 바로 이때랑 맞아요.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엔저 현상으로 진짜 주변에 일본을 안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 그쵸. 뭐 예, 어마어마하게 그냥 어디 부산 가듯이 일본을 그렇죠. 엄청 갔었거든요. 몇 번씩 가고 그게 영향을 미쳤다. 네,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다음 페이지에서는 충격적이네. 다음 페이지 아니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이 가신 분들도 뭐 2번 이상 방문하신 분들이 한 50% 가까이 되는 그런 거고 방문한 사람들로서는 이 호감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이제 제가 다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연구 결과에서는 입증을 해서 확인했더라고요. 그래서 방문 경험이 많을수록 호감도가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방문해서 서로 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진 것이 호감도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만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사실 세계 아까 말씀하신 세계 정세와 한미일 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 다 영향이 있었겠지만 또 국민들 사이의 호감도의 급변화에 대해는 그런 영향도 굉장히 컸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실 때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 딱 나오네요. 16번 페이지에 나온 게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팍 벌어지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기억하십니까? 혹시? 뭐예요?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일본이 반도체 소부장 수출을 제한했던데. 맞아요. 근데 이때 한국이 대응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아 그래? 그러면 해보자 라고 해서 뭐 국내 소부장 업체 키우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죽창가 나올 때잖아요. 아니 일본이 저렇게 나왔어? 와 우리 어떡하지가 아니라 야 그래?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문재인 정부에서 막 이렇게 사람 불러다가 소부장 막 펀딩하고 그때 막 김상조 위원장 나오고 막 이랬던 때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쥐들이 팔기 싫으면 말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영향이라는 게 일본이 뭔가 그 기초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부장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그것이 무기화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저 같은 세대가 좀 약간 우려하고 있었던 시기를 지금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한 3년 동안.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도 야 일본 참 애는 썼는데 너네들이 그렇게 그때 이제 뭘로 했냐면 배상 문제였거든요.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이제 뭘 삼아가지고 이상하게 꼬투리 잡아갖고 너네들은 좀 전략적 파트너는 아니야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 방식도 꼬롱하고 그 결과의 그 대응 방식도 안 팔아? 그러니까 우리 팔지 마? 이렇게 된 거죠. 딴 데서 사고 우리 만들자? 그랬는데 그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야 얘들 그냥 좀 찌질하네?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위협적이지 됐고 않아. 이때 당시에 젊은 친구들이 소니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그 바이오를 몰라. 그 나이스한 노트북 있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쓰던 워크맨. 워크맨 뭐 이런 걸 몰라. 삼성을 아니 TV를 일본이 만들어요?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니 하면 소니 픽처스.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보면 피해 의식과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공포, 일본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게 중화되고 일본 젊은 세대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한국이라는 것의 자존감 이런 게 올라가고 라는 게 합쳐지면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는 KBS 조사를 인정하지는 안 되겠어요. 필요하다 군사역력 필요하다 67%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지. 저는 그 질문은 좀 약간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딱 이거 지금 일본 엔저 현상 이후에 일본 여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다 오고, 그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약간 크로스가 된 거는 완전 뭐 수치가 어느 정도로 이 정도까지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영향이 있긴 확실히 있었겠다. 갑자기 순간 좀 납득이 됐어요. 제 주변에서도 왜냐면 너무 많이 막 1년에 한 2번 가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지인들도
갔다 와서 다 갔더니 너무 좋아서 내년에 또 가기로 했다 라든지 이런 류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물론 저는 그동안 또 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얘 보면서 이렇게까지 인식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개개인이지만 어쨌든 많이 올랐구나 하는 걸 이제 경험은 했거든요. 그 비슷한 주변에서. 거죠.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갑자기 확 납득이 되네요. 요 수치가. 그렇구나. 홍민철 기자 분석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네네네. 자신감, 한국인의 자신감이 그들을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니네가 반성만 하면 우린 친하게 지낼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받아줄게 이런 네, 거잖아요. 약간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는 반성하라고 이놈들아 이거였다면 그 반성만 하면 우리는 친구야. 네, 뭐 이런 단계로의 변화, 요거는 의미가 있긴 하겠네요. 이런 예전에는 약간 열등감 같은 게 좀 있었잖아요. 존재했죠. 그치. 뭘 해도 그러니까 일본이 이게 더. 그쵸. 딱 저희 세대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세대, 저희 전 세대는 모든 제품은 일본께 낫다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세대로 넘어오면 밥통은 우리가 잘 만들거든요. 네. 밥통이 딱 쿠쿠엔장과 함께 이렇게 딱 뒤집혀요. 코끼리가 사라지고 집에서. 코끼리야. 일본 밥도둑은 코끼리였어요. 그게 바뀌었거든요. 걔네들이 퇴출되고 한국 주방에서 이제 다른 C자 두 개가 이제 장악하는 두 회사가 쿠와 쿠첸이 이제 장악하는 요 단계로 넘어오는 이게 변화가 존재했고 자동차에서의 변화 이런 게 있죠. 예전에는 이제 한국의 자동차가 다 일본 부품을 썼던 거라면 지금 국산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변화들이 주는 자신감도 존재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것과 만만치 않게 아마 이 기간에 한국에 이제 유행했던 말은 다 K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방탄소년단 뭐 등등 하면서 이 몇 년 동안에 굉장한 자부심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차올랐던 시기라 뭐 그런 게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교류 문제도 비슷한데 이게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비슷한 결을 띠거든요. 한반도 때 이제 방북을 하던 그 예, 시기? 그러니까 교류가 많아지면서 이게 그게 많이 사라져, 경계심이 사라져요. 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저들은 무서워. 왜냐면 이게 안 만나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방문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게 교류가 2000년대에서 2010년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금강산을 중심으로 엄청난 교류가 있게 되고 만나봤더니 일단 뿔이 달려있지 않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말이 통하고 그리고 200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오면 북한도 굉장히 이렇게 긴장감이 떨어져가지고 남쪽을 대하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남쪽이 잘 사는 거 안다. 이런 얘기 그냥 했어요. 서로. 그냥 그걸 감출 수가 없고 뭐 그렇잖아요. 잘 사는 거 그냥 아니까. 그냥 서로 그런 인정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서로 그런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어떤 게 있냐면 남북이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정서가 굉장히 올라가요. 많이 만나니까. 이것도 아마 그런 영향은 좀 있었겠다. 많이 만나고 많이 가고 이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네. 이런 게 이제 존재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싫어한 적은 없어요. 특히 젊은 전후 세대들은 교육을 현대사 교육에서 그 일제 강점기 부분 교육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침략했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자신들이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침략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우리는 미국이 핵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망해버렸어 라고 그냥 점프해서 이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만나보면 친절하죠. 한국 사람들한테. 네. 한국 사람들은 한동안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친절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친절하지 않은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저런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라면 요거는 이런 여론은 경향성을 띠고 있다면 정부가 외교 방향을 세팅하는 데서 굉장히 참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 내용들을
다 참고했을 거 아니에요. 방향을 정할 때 이게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방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 크로스 시즌 2024년이라면 이거는 참고할 수밖에 없죠. 네. 그들도 신념이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에 있는 외교 쪽에 있는 사람들도 신념 같은 게 있겠죠. 왜냐면 문재인 정부랑 완전히 뭐 인적으로 많이 겹치진 않는다 하더라도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민주당이라는 게. 그렇다면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야, 여론이 이렇게 크로스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투트랙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과거사와 현재의 협력.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과거사를 강조해왔던 정당이었는데 현재 협력을 굉장히 끌어올린 걸 보면 이런 여론조사들의 반영 이런 게 아닐까. 마지막 그 여론조사도 그러네요. 이 조사에서도. 네. 19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질문을 2021년과 2025년에 던진 겁니다. 데일리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이슈를 물어봤을 때 2021년에는 역사 문제 현안 해결이라는 응답이 40.8%로 제일 높았고 이제 협력에 관련한 응답은 35.3%였는데 2025년 응답에서는 협력에 관한 것이 49.6%로 제일 높았고 역사 문제 현안 해결은 31.5%가 되었습니다. 야, 진짜 이게 뭐 한 10년 흐른 것도 아닌데 5년.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가 놀랍네요. 아무튼 너무 신기하고 이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대일 외교 방향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미국, 중국도 다 한다는 거죠. 네, 이것까지 다 같이 보고 나면 이제 전체적인 국민 인식과 전체적인 외교 방향 같이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다음 방송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화날 것 같아. 아, 미국 만세 뭐 이런 거. 아니 한미일 공조. 엊그저께 트럼프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만났을 때 저는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해. 일본은 미래를 봐는데 한국은 과거만 생각하네라는 말을 뭐 보고서나 평론가들을 통해서 들었지 대통령 입에서 직접 들을 줄 몰랐거든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야, 저런 얘기를 대놓고 앞에서.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괜한 걱정을 한 거잖아. 한국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은 그렇게. 자국 국민들이. 그러면 여태까지 대표했던 아니지 이재명 대통령이 뭐 트민남이 된 건가? 그러니까 이 변화는 사실 최근 2, 3년의 변화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2,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세계 정세의 급변,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남북 관계의 파탄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이런 여론으로 이제 형성이 된 거겠죠. 그래서 다음 방송을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선배 다음 방송 안 들어오는 순서잖아요. 아, 미리 밑밥 달고 계신. 들어와. 내가 들어가고 온갖 된장지금 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아, 웃겨. 아니, 근데 미리 또 이제 이걸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벌써 리얼미터에서 이 미국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그새 이렇게 빨리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민의 61% 이상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좀 외교를 하고 이러면 일단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래도 조금 지지율이 좀 오른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그 질문을 어제 공고민님이 물어보셨는데 저도 즉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랬나?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급하게 하루 동안 찾아본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20페이지 보시면 이 복잡한 그래프는 뭐냐면 전체 임기 동안의 긍정평가, 직무수행 긍정평가를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이 파란 선 같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 거고 여기 짧게 끝나는 이런 이제 빨간빛의 이런 건 윤석열 대통령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장기적인 변화에 외교 문제가 영향을 주었던 때가 언제였을까라는 거를 한번 보려고
좀 더 간단한 그래프로 21페이지 보시면 박근혜 정부 시절이 지금 이제 파란 선으로 돼 있는데요. 파란 선에서 이제 올라갔던 시절이 한 2번 정도 크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짧게 매주의 평가로 놓고 보면 좀 더 등락폭은 있습니다만 긴 흐름에서는 이렇게 네. 박근혜 정부의 시기에는 2번 정도 이렇게 이제 음. 상승기가 있었는데 이때가 언제였나 보니까 실제로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게 맞아요. 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이 올라갔던 첫 번째 시기가 2013년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 그 5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2013년 6월에는 중국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긍정평가가 올라가는데 그 긍정평가의 이후에 계속 외교가 1위 갤럽 조사에서는 이유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계속 외교가 등장했던 시기에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이것만 이렇게 긍정평가의 이유가 되지는 않겠으나 어쨌건 적어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가 왜 지지하냐라는 질문에 할 수 있는 대답은 외교라는 명확한 답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015년을 보면 이때 이제 그 8.25 남북 합의가 있었던 시기랑 그다음에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 이런 걸로 이제 좀 파격적인 행보가 있었던. 근데 그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좀 공을 많이 들이는 것들이 좀 있었던 시기가 이때쯤인 것 같습니다. 이때도 긍정평가의 이후에는 어떤 남북관계 개선이라던가 아니면 외교 이런 것들이 1위 사유로 많이 꼽혔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어쨌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그 외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다른 건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좀 더 시간이 있어야 살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도 보면 뭐 좀 더 이제 높은 그런 긍정 평가를 받긴 했으나 그 안에서도 좀 더 상승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했던 시기가 언젠가라고 봤더니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상승했던 시기는 18년도고요. 이때가 4월과 9월에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상당히 이제 올라갔던 시기였고 그때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6월에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공을 많이 들이고 북미 관계 개선에까지 여러모로 이제 이렇게 성과들이 나타났던 시기 이때 일단 긍정 평가가 상당히 상승했었고요. 그 다음 시기는 언젠가 봤더니 이때는 그 코로나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긍정 평가가 막 70%를 막 치는데 그때는 왜 지지하냐 이렇게 하면 1위가 다 코로나 때문에 쓴다 이거였고 그때는 이제 좀 다들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이 상황에 뭔가 이렇게 정부를 지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긍정평가가 높았던 시기였다. 그때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들에 비해서 그래도 대응을 굉장히 잘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던 때라서 그러네요. K방역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유럽 이런 데가 다 죽쓰고 있던 때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 대응 시기에 오른 거면 이거는 외교랑은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외교랑은 상관이 없고 네. 그 외교 성과들이 이제 작은 건, 그러니까 이거 말고 훨씬 더 많은 이제 외교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평가에 반영되는 걸 보면 저도 이제 모든 걸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그 정도 어떤 굉장히 그 국민이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굉장히 큰 사건, 그것도 한 번에 어떤 일정으로 끝나지 않은 상당 기간 영향을 주는 그런 외교 그런 행보들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때는 긍정평가가 올라가는 그런 영향으로 미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이런 정도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좀 그런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 코로나 대응이랑 외교랑 약간 접목이 돼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다자 외교 무대 가면은 그렇죠. 이제 우리 방역 성과를 맞아. 이제 외국 정상들이 칭찬했다고 우리가 또 그걸 홍보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죠. 네, 외교를 하면 지지율이 오르는 건 이제 제가 보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 두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첫 번째 비판 세력들이 비판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없잖아요. 대통령을 욕해야 되는데 비판할 사람들이 야당이라던가 시민사회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게
힘이 약해져요. 비판하는 게 없잖아요. 집회를 하는데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가 약간 정지합니다. 외교가 진행이 되면 국내 정치가 좀 약해져요. 그리고 외교는 성과가 나지 외교가 실패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통령이 나갔을 때 실패될 거면 안 나가거든요. 네. 그럼 윤석열 때는 실패한 게 아니고요, 실수를 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외교적으로 실패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술 먹고 실수해, 뭐 문을 지나쳐, 김건희가 너 나가봐 이런 거 해, 이런 거였지 무슨 외교 실패가 있지는 않았어요. 욕짓거리를 해. 그렇죠. 날리면 그쵸. 바이든 날리면 그게 거기서 무슨 엄청난 외교 실패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말 실수를 하거나 술 먹고 이게 실수예요. 대통령의 실수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게 증폭되는 효과는 저런 데서 오죠. 그러니까 외교 성과가 있는데 이게 팍 증폭되는 경우는 박근혜나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약간 다른 이미지가 결합이 돼서 더 증폭되죠. 작은 성과여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촛불항쟁이라는 굉장히 큰 사건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태에서 외교부대 나가니까 다 그걸 물어보고 다녔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외모도 존재해요. 미남이셔가지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굉장히 강했던 거죠. 우아한 패션 외교. 네. 엘레강스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엄청나게 욕먹었지만 그때는 국민적 관심을 받았어요. 그때 그 이상한 기사들 봤어. 날씨까지 좋아서 뭐. 예, 뭐 그렇죠. 근데 그 기사로 외교 관련한 기사들은 다 그렇게 나와요. 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갑자기 생각나네. 잊고 있었는데. 날씨까지 도와주고 뭐 이런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이제 그런 걸 동반하기 때문에 지지율에는 도움이 되죠. 일단 비판이 좀 약해지는 지점. 나라가 시끄러우면 일단 뜨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효과가 없었잖아요. 뜨는 게 유리하니까. 적어도 비판을 약화시키는 효과는 있잖아요. 도용 먹었잖아.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실수라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욕을 먹는데 왜 계속 나가냐고 진짜. 그러지 않으면 떨어지니까. 네, 뭐 그런 국내 창피해서 정말 너무 힘들었다. 전 최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바이든 날리면이 아니라 그 어느 나라 네덜란드인가 어디에서 문을 지나쳐가지고 기자들 있는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원래 그 총리가 저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거기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쫙 서서 와서 멈춰서 기자들한테 인사하고 뒤를 돌아서 레드카펫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건데 여기를 서서 기자들을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거죠. 제가 볼 땐 취중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맨정신이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 제가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큰 외교는 잘 준비되기 때문에 성과가 분명히 나고요. 그러니까 작은 외교들도 성과가 나는, 그러니까 성과를 만들어 놓고 외교에 나가기 때문에 외교는 일단 유리한데 큰 걸 잘 치러낸다면 이제 팍 올라가는 건 사실 뭐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수가 많아서 사람들이 좀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 네. 뭔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저 사람이. 그렇죠. 예측 불허의 인물이라. 또 그 정상회담 직전에 또 약간 폭탄을 한번 그렇죠. 던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샜다고 하더라고요. 나라가 망하는 줄 알고. 제발 트럼프 형이 제발 어떻게 좀 해주길 바라는 그런 세력들도 또 있던데요. 그래서 소셜에 올라온 그 글 하나로 우리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김문수와 나경원이 괜히 헛소리 한번 했다가.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벌렁벌렁이 아니라 바운스. 뭔가 설레는 느낌으로 바운스지. 맞아요. 막 한껏 그 몇 시간 동안 한껏 설레셨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다 이제 오해라고 이제 정정을 이렇게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셔가지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네. 중국과
미국. 다다음 주요. 네. 다다음 주. 이 주. 아니, 중요한 내용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네. 제가 다다음 주 방송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오늘 그 뒷부분 방송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곰곰이님이 야 외교하면 다 올라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료를 해봤더니 그렇지는 않네요 라고 반박하는 걸로 이게 구성이 됐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맞아. 근데 그렇게 혼내서- 약속을 하셔놓고는 저희가 맨날 여기 앉아서 곰곰이한테 혼나니까 반박해 주겠다라고 하셔놓고는 이렇게 밋밋하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수석 근데- 연구위원님. 네, 정확하게 아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콜 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만 혼자 오해했습니까? 네네네.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고 웃기만 하셔가지고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외교는 안 되시겠네요. 네. 꼭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맨날 혼나는 사람 입장에서 수석 연구위원님 좀 반박해 주시기를. 언제 혼났어요? 누구한테? 약간 이상하게 혼난 것 같은 느낌이 네. 매번 들더라고요. 곰곰이님이랑 두 분이서 나중에 나만 담배 피러 그런가? 가서 좀 아니, 얘기를 혼내는 게 아니라 음. 선배가 동영상들 맨날 갈구잖아요. 회의 때. 음. 그럼 뭐 위협하고 막. 자, 여기까지. 방송은 여기까지. 네. 네, 오늘 준비해주신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실 연구위원님과는 2주 후에 또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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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